바로 나오네. 피해자 의사 없이 감형이 가능하다. 이 골 때리는 제도예요. 이거. 선고 2일 전 기습공탁 당함료. 선고 난 받은 적 없는데 피해자 의견 무시하는 깜깜이 공탁.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공탁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법도깨비의 32번째 시간 형사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거예요. 합의 잘 아시죠? 합의 정말 중요합니다. 예, 합의에 대해서 이게 뭐 아이고 돈만 있으면 뭐 범죄를 마음대로 저지르고 뭐 돈만 있으면 다 수습되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적으로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데, 네, 그런 가치적인 논쟁은 우리가 좀 접어두고 실무적인 얘기만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생활법 다루는 거니까 우리가 살면서 의도적이지 않게 정말 내가 어디서부터 이렇게 됐지라는 생각으로 형사 가해자가 될 수도 있고 형사 피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해자든 피해자든 형사사건에 어울릴 수 있고 그것이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인 경우라면은 뭐 그런 경우가 있으면 안 좋긴 하겠지만은 뭐 우리가 알다시피 나쁜 일이라는 게 예고 없이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일이 다가왔을 때 합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리가 지식이 있어야지 형사사건을 내가 가해자가 됐든 피해자가 됐든 뭐 이미 발생한 일은 돌이킬 수 없지만 어쨌든 가장 그 상황에서 슬기롭고 효율적이고 또 덜 고통스러운 방법으로 합리적으로 끝낼 수 있는 것이 바로 합의가 되겠습니다. 저는 합의를 좀 적극 권장하는 편이에요. 그게 제가 가해자를 뭐 변호하든 아니면 피해자를 변호하든 간에 누굴 변호하든 간에 기본적인 합의를 물론 사안 중에서는 절대로 합의가 안 되는 케이스도 있긴 하겠죠. 하지만 뭐 그런 경우는 정말 극단적인 경우고 저는 대부분은 사실 합의를 유도하는 편입니다. 뭐 합의를 억지로 시킨다기보다는요, 우리가 생각보다 국가에서 돈을 들이지 않고 사실 변호사인 저를 선임하지 않고도 국가에서 이제 형사 합의를 도와주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민사의 경우에는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화해 권고라든지 조정 이런 거 다음에 들어보셨을 거고, 형사의 경우에는 일단은 형사 조정이라는 제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뭐 이것을 좀 합의라는 성격이 다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공탁이라는 제도도 있긴 해요. 그리고 공탁이 말 그대로 예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또 공탁으로 인해서 좀 잘 끝나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는 기본적으로는 어쨌든 사건을 이게 뭐 법원 판결이라는 게 아시다시피 뭐 수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몇 년씩이나 걸릴 수가 있어요. 그 결과를 다 보고 그 결과에 승복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 결과에 따른 어떤 액션이 취해질 때까지 사실 가해자든 피해자든 특히 피해자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연된 정의는 저희가 아닌 것처럼 고통받는 시간이 너무 길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은 좀 좋지 않은 현상이라고 보고 있고 저는 어쨌든 합의를 적극 권장하되 어쨌든 뭐 저는 이제 뭐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그분의 이익을 극대화 시켜야 되는 그런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많이 받거나 누구 입장이죠? 피해자 입장이에요. 적게 주거나 누구 입장이죠? 가해자 입장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뭐 도덕적으로 적절한 건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냥 생활에 지식 하나 알아간다 생각하시고 오늘 얘기는 부담 없이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세요. 제가 이것도 그 구글에서 이미지 따온 건데요. 크라임 빅팀, 그러니까 형사 피해자 컴펜세이션. 그러니까 영미법계에서는 이 형사 합의를 컴펜세이션이라고 말하더라고요. 이 빅팀이 피해자라는 뜻이죠. 컴펜세이션은 돈으로 보상한다라는 뜻이겠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여기 보면은 이게 한 가족이 다시 손을 잡고서 이제 재기에 성공한 모습 볼 수 있고 이 사람의 형상도 보면은 뭐 기부스하고 목발 짚고 있긴 하겠지만은 어쨌든 형사합의의 목적은 뭐냐면은 피해자의 피해를 100%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회복시키자는 게 형사합의의 핵심입니다. 근데 뭐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다 보니까 뭐 사실 옛날처럼 뭐 눈에는 눈 이에는 이처럼 자 너가 한 대 맞았으면 너도 얘 한 대 때려 이런 식으로 끝나는 거는 뭐 정말 끊이지 않는 악순환만 불러일으킬 뿐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사회가 자본주의고 그 자본주의 역사 꽤 오래됐는데 자본주의에서 결과적으로는 돈이거든요. 이 돈으로 정말 돈 때문에 많은 일이 일어나긴 하지만 어쨌든 이 형사 범죄로 인한 피해도 대부분 돈으로 배상이 되도록 한 것이 이제 형사합의 핵심이라서 사실 형사합의는 그냥 돈 문제예요. 돈 문제여서 제가 부제목 썼던 것처럼 많이 받거나 적게 주거나 돈 문제다. 가볼게요. 자 여러분, 이 벤 다이어그램 보세요. 이게 형사처벌. 제가 그 사기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말씀드렸어요.
형사적으로 처벌되는 분야가 있고 민사적인 손해배상으로 끝나는 분야가 있는데, 이거 보면은 지금 제가 어쨌든 형사 전문 변호사이기 때문에 이 형사 처벌을 조금 더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이 형사랑 민사가 중첩되는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형사와 민사가 중첩되는 부분, 이게 지금 제가 벤달 그러면 굉장히 적게 그려놨는데, 실제 제가 피부로 느끼는 생활에 밀접한 형사 범죄들은 대부분 형사 처벌과 민사 손해배상 책임이 같이 인정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예를 들어 볼까요? 상해 사건. 상해 사건이면은 뭐 당연히 형사 고소 들어갈 뿐더러 그와 별도로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을 지게 되죠. 폭행, 명예훼손, 모욕, 뭐 성범죄,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심지어 뭐 무고나 위증 같이 국가가 피해자라고 하는 범인 그런 이제 범죄의 경우에도 뭐 어쨌든 무고나 위증으로 인해서 그 무고나 위증의 상대방이 그 형사 사건에서 또는 관련 사건에서 사실상 불이익을 입는 사실상의 피해자이기 때문에 무고나 위증의 상대방도 손해배상 책임을 제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면사와 형사가 같이 가게 되면은 뭐 가해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피해자 입장에서는 형사랑 민사를 동시에 진행해야 되는 부담을 안게 돼요. 이게 뭐 결국 법적으로 잘 끝나긴 하겠지만은 사실 법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형사랑 민사를 같이 진행하게 되면 변호사 선임료도 더블 내지는 뭐 1.5배까지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형사랑 민사를 같이 일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긴 하지만은 뭐 저도 형사 전문 변호사기 때문에 민사를 하려면 형사와 또 별도로 민사 사건에 맞는 그런 절차들을 진행해야 되는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실 수임료를 더 많이 요구하는 편이죠. 근데 어쨌든 이 합의라는 부분은 뭐냐면은 형사랑 민사를 보통 같이 합의가 하게 돼가지고 문구를 보면요, 합의서에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들어가는 게 대부분이죠. 이건 아시죠? 그러니까 어떻게 합의가 되면은 그럼 나 형사로도 합의했는데 민사로도 합의 못하겠다. 뭐 이론적으로 이런 경우도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합의라는 거의 본질은 결국 이게 감정적으로는 완전 봉합이 안 될지 몰라도 그 피해가 100% 회복되지 않을지 몰라도 어쨌든 더 이상 법률 분쟁 안 하겠다는 게 이제 합의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합의라는 게 결국 당사자 입장에서 민사랑 형사라는 두 개의 절차를 동시에 진행하거나 진행당하는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어떻게 보면은 완전 이제 게임 체인저가 되기 때문에 뭐 합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뭐 법도 여러 가지 중요하긴 하지만 어쨌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완전 첨예한 대척점에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일방이 타방에게 상대방에 돈을 줘야 되는 문제인데 결국 거기서 더 잘못이 크다고 하는 쪽이 돈을 지급하게 될 거고, 완전 뭐 모든 책임 없다고 할 수 없겠지만 결과적으로는 큰 피해를 입은 쪽이 돈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게 형사랑 민사를 한꺼번에 해결하는 것이 합의다, 말씀드리고요. 자, 법률을 그냥 직접 볼게요. 일단은 여러분 그 형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형사조정이라는 제도예요. 근데 보시면은 이 형사조정이 무슨 법이 있는 게 아니라요. 좀 키워볼게요, 여러분들. 형사조정 실무운용지침이 이제 대검찰청에서 만든 거예요. 여러분 헷갈리지 말아야 될 게요, 이 형사조정이라는 절차는 검찰청에 있는 절차예요. 경찰서에는 형사조정이라는 제도가 없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고소고발 사건을 접수받으면 담당 경찰관님이 상대방에게 합의할 시간을 부여해 주거든요. 근데 거기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될 거는 경찰관님은 합의의 중재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피해자가 나는 뭐 합의금 100만 원 필요하다 했을 때 이제 가해자가 나는 뭐 50만 원 이상 못 준다고 하면은 그 금액을 뭐 조정해 주는 게 경찰관의 역할이 아니에요. 오히려 경찰관이 그런 거를 당연히 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런 역할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죠. 왜냐면은 경찰은 사실 국민의 세금을 먹고 사는 공무원이고 그 공무원의 역할은 범죄를 수사하면 돼요. 잘잘못만 가려주면 됩니다. 경찰관은 기본적으로. 검사도 마찬가지고 검찰 수사관도 마찬가지고 잘잘못을 가리는 거고 누가 잘했는지 잘못하지 않았는지를 수사를 통해서 가리라는 건데, 거기에 대해서 하려는 수사 안 하고 이제 중재 합의를 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위반이에요. 그래서 검찰청 형사조정의 제도가 있는데 여러분이 검찰청에서 수사를 받거나 검찰청에 고소고발을 제기하거나 하여튼 경찰에서 관련 사건이 검찰청으로 가게 되면은 수사검사실에서 사건을 담당하는데 수사검사실에 있는 검사님, 검찰수사관님, 실무관님 이런 분들 역시 수사라고 거기 자리에서 있는 분이고 중재나 합의를 해주라는 그런 어떤 중재자의 지위에 있는 분들은 아니에요. 그래서 검찰청에는 형사조정 전문위원이라고 있고 사건이 형사조정을 넘어가게 되면은 수사검사실에서 해당 사건을 홀딩시킵니다.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거죠. 그 기간 동안에는. 그래서
뭐 결국 검찰에 계신 분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사건이 사실은 수사하는 게 힘들거든요. 힘들고 인적 물적 자원이 소요가 되는데 합의로 잘 끝나는, 물론 합의했다 하더라도 처벌을 아예 안 받는다고 보장할 수 없겠지만은 기본적으로 합의를 하게 되면은 사건을 뭐 각하라든지 기소유예로 중결시키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요. 경찰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검찰청까지 사건이 넘어왔을 때 형사 조정으로 사건이 넘어가게 되면은 원래 수사 사건 뭐 2024 뭐 형제 몇 번 이런 검찰 수사 사건은 홀딩이 된다. 기소 중지라는 처분으로 인해서 홀딩이 되고 그 기소 중지의 조건은 형사 조정이다. 언제까지? 형사 조정이 성립을 하거나 성립하지 않을 때까지, 하여튼 형사 조정의 결판이 날 때까지요. 그래서 보시면은 자, 형사조정 회부 및 사건 처리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도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사건에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 그래서 형사조정 회부할 때는 형사조정 회부와 동시에 당해 형사사건에 대한 치안부 기소중지 처분을 한다. 그래서 사건이 홀딩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형사조정의 대상 사건 대부분 이제 피해자가 있는 뭐랬죠. 뭐 금전거래, 뭐 뭐 임금체불, 명예훼손 모욕 보면은 뭐 기타 뭐 분쟁의 적발 판단 고소 사건, 사실상 이제 그 거의 대부분 사건이 들어가는데 여기 형사조정위원회라고 별도의 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형사조정 담당하시는 형사조정위원회 수석 위원님들은 수사검사실과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왜? 수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은 중립적인 사실관계에서, 중립적인 위치에서 어느 정도 세팅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어떤 거기서는 이제 잘잘못이 가려지거든요. 거기서 야 누가 잘못했어? A가 잘못했대. 그럼 A가 B한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합의금을. 근데 그 합의금에 대해서 당사자 간에 이제 사실 이런 사건 처음 겪으면은 내가 합의금 얼마를 받아야 될지, 얼마를 주는 게 적정할지 사실 합의금이라는 게 뭐 정해진 정답은 없거든요. 이런 경우는 뭐 당사자의 경제 사정이랄지 이제 피해 정도를 고려해서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어느 정도의 그 합의금까지도 사실상 좀 정해주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당사자의 원하는 금액을 먼저 듣고서 이런 형사조정위원님들이 보시면은 결국 이거 위원회라고 되어 있어요. 위원님들을 보면은 뭐 전문성 확실히 더 많이 갖춘 분들이 지방검찰청 미리 위촉해서 임기가 2년까지 돼 있어가지고 이게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전문적인 분들이 하는 거예요. 법조계, 교육계, 의료계, 총계계, 문화계, 언론계 이런 분들도 그러니까 각계 분야에서 전문가들이 나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형사조정을 쭉쭉 해서 어떻게 하냐, 일단은 기본적으로는 원만한 화해를 해야 되고 또 피해 실질적으로 해봐야 되니까 두 가지를 다 고려하는 거죠. 당사자 간의 감정도 고려해야 되는 거고 이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 되는지 좀 따져보는 경우가 있는데 이게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게요. 당연히 가해자 입장에서는 적게 주고 싶어 할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 많이 받고 싶어 할 테니까 원래 당사자 간 합의라는 게 사실은 뭐 잘 되기가 어렵죠. 애초에 합의가 될 사이였으면 형사 문제도 안 생겼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런 조정이나 합의 이런 분쟁 해결 절차에 있어서 완전 판결, 수사 판결로 극단적인 경우까지 가는 것보다 이렇게 중간에 원만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는 당사자가 아무리 똑똑하다 그래도 당사자는 결국 감정 싸움이 되기 때문에 제3자가 중재를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보면은 이제 당사자도 이 양을 참여를 할 수 있고 쭉쭉 가서 만약에 형사조정위원회에서 사건 회송받는 경우, 그러니까 사건이 형사조정 성립이든 불성립이든 어쨌든 간에 형사조정 절차 자체가 이제 끝나서 사건이 다시 회송 돌아오는 경우에는 즉시 당해 형사사건을 제기해서 뭐 성립했다고 하면은 아마 그 자리에서 뭐 기소유예나 이제 각하로 좀 끝날 가능성이 높고, 뭐 불성립되면은 이제 뭐 검사님이 수사해가지고 혐의 있으면 기소하고 혐의 없으면은 뭐 불기소 처분하시겠죠. 굉장히 이제 이게 잘 돼 있어요. 이제 이게 형사조정 그렇다고 해서 뭐 시간 끄는 용도로 할 수는 없고요. 회부된 날부터 3개월 이내로 해야 됩니다. 3개월이 맥시멈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뭐 형사조정 회부 결정을 한다. 이것도 빨리 해야 됩니다. 이거를 뭐 괜히 이제 검사실에 사건 묵히고 있다가 그냥 나중에 대해서 검사조정, 형사조정으로 보내가지고 어떤 사건을 빨리 떨게 하려는 이제 그런 어떤 절차의 편의성이 악용되지 않기 위해서 배당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회부해야 된다고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그죠? 당사 의사 확인 당연히 해야죠. 물론 직권으로도 회부 결정할 수 있긴 하겠지만 직권으로 회부 결정하면 조정이 되겠습니까? 조정을 원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가해자든 피해자든. 가해자 입장에서 나 잘못한 게 없다 라고 할 거면은 조정 원하지 않을 거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 돈은 됐고 저 사람 처벌받는 거로 봐야겠다 라고 하면은 조정이 될래야 될 수가 없겠죠. 추측해서 뭐 회부를 이기는 절차들의 요구가 있고, 하여튼 이게 회부서가 송부가 될 거고, 하여튼 회부가 이제 회부서가 오면은 뭐 성립이든 불성립이든 둘 중 하나 뭐 아니면 도로 결판이 날 겁니다.
보면은 이제 뭐 이거는 뭐 보면은 여러 가지 있어요. 보시면은 그럼 이제 그 가해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피해자도 마찬가지고 그럼 조정이 성립되면 형사사건 어떻게 되는 거냐? 사건 처리 보시죠. 22조 조정이 성립돼서 고소가 취소되거나 합의서가 작성된 사건 중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 친고죄, 모욕, 반의사불벌죄, 폭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공소권 없음으로 바로 끝나요. 아닌 경우에는 뭐 그러니까 이렇게 뭐 친고죄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다 할지라도 이제 피해자가 더 이상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대부분 각하처분해요. 각하처분하는데 다만 어쨌든 범죄 혐의가 있는 거니까 뭐 합의금은 좋겠어. 잘못했으니까 합의금 좋겠지. 통상 수사를 진행하되 처벌시 감경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해자 입장에서 나 형사조정에서 성립해서 합의금도 주고 합의서까지 다 받아왔는데 내가 왜 처벌되냐? 라는 거는 뭐 기본적 전과가 많다거나 아니면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반복되고 그때마다 이제 돈으로 계속해서 합의금을 주는 형식으로 끝난 다음에는 당연히 이 경우는 합의에 따를지라도 처벌을 받아야겠죠. 다만 합의나 처벌 불허는 이루어졌다는 것을 감안해가지고 처벌 시 좀 약하게 처벌해 준다는 거예요. 뭐 성립이 안 됐을 경우에는 당연히 통상 수사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겠죠. 당연하죠. 이 경우는 가해자가 나 잘못 없으니까 나 조정 안 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나 돈 필요 없어. 쟤 처벌받는 거 볼 거야. 라고 하면은 그냥 다시 사건이 조정 갔다가 다시 수사검사실로 와서 이제 제기가 된 다음에 뭐 법과 원칙에 따라서 처분이 되겠죠. 보면은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고 수행에 불리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가끔가다 여러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법원이나 검찰에서 조정하라고 하는데 당사자가 싫다고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법원이나 검찰은 기본적으로 조정을 하기를 원하죠. 왜냐면은 뭐 공무원들도 사람이니까 사건 자체가 빨리 끝날 수 있으면은 어쨌든 검찰이든 법원이든 그 인적 물적 자원을 동원하지 쉽게 말해서 그냥 뭐 일을 덜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건이 빨리 끝나니까 이제 할의 그 업무량의 절대량이 줄어드는 거니까. 그래서 이 조정을 내가 원하지 않아도 억지로 해야 되나 나 만약에 나 조정 원하지 않으면은 일반적인 법원 재판 절차나 검찰 수사 절차에서 내가 괘씸죄로 불리하게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라는 오해들을 하고 계시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검사는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던 사정을 피고 소인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아니 된다. 법원도 마찬가지예요. 법원에도 민사재판 나갔을 때 조정이나 화해하라 그랬는데 뭐 가끔 이제 강제적으로 조정이나 화해를 시키는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은 결국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이제 원래 절차대로 진행이 되는 건데 이 경우에 야, 너 법원에서 조정하라고 이렇게 전화까지 해주고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너 이거 왜 조정 안 하니? 너 법원이 말이 우습게 들리냐? 너 괘씸죄로 뭐 더 불이익 받을래?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당연하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여러분. 하여튼 그래서 여러 가지 일들이 있고 이런 형사 조정이 이제 사실 저도 어떤 케이스를 처리하다 보면은 조정을 가급적이면 한번 이제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조정을 얘기하면은 이게 사람 입장에서 내가 가해자든 피해자든 간에 변호사를 선임을 했는데 변호사가 조정하라고 하면은 기분이 나쁘죠. 왜? 아니 내가 조정으로 끝낼 것 같았으면 비싼 변호사 비용 내고 내가 왜 조정을 받느냐고 하지만 제가 만약에 이제 가해자를 변호한다고 했을 때 이게 증거가 너무 명백하고 가해자 입장에서 사실관계를 다 인정하시면은 어떻게 보면 조정에도 나은 선택지일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그거를 검찰청에서 그냥 전화 한 번으로 조정 의사를 확인하는 거가 아니라 이제 전문가가 조정은 이런 거고 내가 조정에서도 당신을 대리해가지고 최대한 유리한 결과 그러니까 가해자 입장에서는 돈 제일 적게 주는 거죠. 그런 결과를 이끌어 보도록 내가 열심히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변호사가 해줄 수 있는 추가적인 업무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편해요. 뭐 아무리 제가 열심히 조정을 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결국 당사자가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아마 안 하면 되는 거거든. 피해자도 마찬가지. 피해자도 어차피 나 이거 상대방 처벌받을 거고 내가 민사소송 승소할 텐데 굳이 조정을 왜 하냐라고 싶지만 하겠지만은 결국 조정이라는 게 핵심이 뭐냐면은 스피디하게 원큐의 민사 형사를 빨리 끝낼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받을 돈 빨리 받고 잊어버릴 거 빨리 잊어버릴 수 있다는 최대 장점이 있는데 그 부분을 아무리 내가 지금 당장은 감정이 격해지고 화가 난다 할지라도 이거를 고려하지 않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쭉 진행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은 지금이라도 뭐 조정 절차가 많이 진행됐지만은 나는 이거 못 받아들이는 한마디 해버리면은 이 조정 절차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해자든 피해자든 그것이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수사 단계 경찰 합의, 뭐 검찰에서 합의라든 형사 조정을 끝나서 사건이 법원으로 안 가면은 가해자든 피해자든 어떤 사건이 빨리 끝난다. 그래서 법적 안정성을 다시 되찾는다. 라는 점에 있어서는 뭐 좋긴 하겠지만 만약에 사건이 법원으로 갔다고 해봅시다. 법원으로 갔으면 합의를 못하냐? 아니죠. 법원에서도 계속 판사님께서 합의 여부를 확인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자, 여러분 혹시 양형기준 기억나세요? 제가 지난번에 그 형량 예측 서비스 뭐 얘기를 하면서 양형기준에서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여러분들 양형기준 한번 가볼게요. 양형기준에서 여러분들 가장 크게 고려하는 게 뭘 것 같아요? 당연하죠. 합의죠, 합의. 살인도 보면은 감경 요소 보시면은 여기 보면은 네,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뭐 공탁까지 포함해서 이게 그냥 양형인자도 아니고 특별 양형인자, 그러니까 더 세게 더 중요하게 고려해라라고 하는 감경 요소, 형을 깎아주는 감경 요소로 특별 양형인자로 처벌 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보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른 범죄도 볼까요? 심지어 부르는 방화 범죄 이것도 마찬가지. 이게 거의 부동문자로 들어가 있어요. 그냥 컴퓨터로 그냥 항상 이게 들어가는 게 어떤 범죄든 간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피해자가 있는 경우가 포함해가지고 처벌불허 또는 실질적 피해보는 일반 양형인자도 아니고 특별 양형인자로 감경 요소로서 일반 양형인자에 비해서 더 비중 있게 고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원 단계에서도 수사 단계에서 합의나 형사소송이 성립하지 않았을지라도 법원 단계에서 뒤늦게마다 합의를 하는 경우가 있고 판사님이 계속 기회를 줍니다. 어쨌든 이게 유죄 뭐 자백을 하거나 뭐 자백하지 않다 하더라도 사실관계 인정하는 사안에서 상대방에게 피해를 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계속 합의 기회를 줘요. 그래서 합의 기회를 계속 주다가 정 안 되면은 선고 기회를 넉넉하게 주는 거죠. 여유 있게 선고 기를 정할 테니까 그 사이 합의서 제출하시라. 계속 기회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양형인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법원에서도 합의를 할 기회는 굉장히 많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합의를 그래 난 합의를 잘하고 싶은데 상대방이 막 10억을 달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당신 그 사람한테 때려가지고 그 사람이 뭐 팔이 부러졌어. 범죄죠. 상해로 팔이 부러졌으니까 결국 가벼운 상해는 아니라는 거지만 팔이 부러졌는데 10억을 줘야 나 10억 없어. 10억원커녕 1억도 없어. 그런 경우에는 사실 합의를 위해 아무리 시간을 많이 준다 하더라도 이 합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렵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 얘 보시면은 양형인자로 처벌불허 또는 실질적 피해 뭐 가로 열고 공탁 포함에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공탁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공탁의 최대 핵심은 뭐냐면은 일방의 의사로만으로 성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가? 가해자가. 피해자는 공탁을 못하죠. 왜? 피해자는 돈을 받아야 될 사람이니까 공탁을 할 필요가 없는데 공탁은 말 그대로 우리 옛날에 무슨 뭐 학창 시절 생각해보면 무슨 뭐 짝사랑을 누가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난 일방적으로 마음을 표현하는데 상대방이 난 너 싫어, 난 너랑 사귀기 싫어라고 해버리면 사실 그냥 짝사랑은 끝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공탁도 사실 본질은 짝사랑이에요. 나 잘못했어. 네,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뭘로? 뭐 편지도 쓰고 하겠지만 그것보다 핵심은 뭐냐면 결국 돈이니까. 공탁에서 공탁금이랄. 공탁금은 뭐냐면은 합의금. 그러니까 합의가 됐을 때는 합의를 할 경우에 지급하는 돈이 합의금일 거고 공탁이라는 거는 상대방이 나 합의 안 할래 했을 때 네, 죄송한 마음을 받아주세요. 저 정말 잘못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 돈을 주는 건데 상대방이 뭐 현금으로 받아가지도 않을 테고 계좌번호 알려주지 않을 테니까 이 경우는 공탁 어디에 제출한다? 법원에 제출한다는 거예요. 법원에 공탁을 담당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볼까요? 여러분들 공탁 규칙은 대법원 규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법원 제도라는 거 쉽게 얘기해서 봅시다, 여러분. 공탁이 여러분들 핵심이 뭐냐면은 민사에도 공탁이 있고요, 형사에도 공탁이 있는데 우리 지금 형사 볼 거예요. 형사 공탁이 따로 있어요. 보시면 법제 5조 2에 따라 요즘 변제 공탁을 의미한다. 법제 5조 2를 볼게요. 이 공탁법이란 게 따로 있거든요. 이걸 좀 키워서 봅시다, 우리가. 공탁법은 뭐냐? 형사사건 피고인이 법령 등에 따라 피해자 인적사항 알 수 없는 경우 그 피해자 위에 하는 변제 공탁. 일단 첫 번째 종류는 이제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요. 왜냐면은 일면식 없는 범죄인 경우에 피해자가 피해당한 것도 억울한데 인적사항을 뭐 합의를 해서 뭐 계좌번호 알려주고 주민등록번호 알려주고 해야 되겠습니까? 피해자가 누군지 모르고 그 피해자가 나는 더 이상 이 사건 연루되기 싫고 나는 이거 잊고 싶다고 했을 때 어쨌든 그 피해자 인적사항 안 할 뭐 누가 뭐 누군지 알아야지 내가 뭐 합의를 위해 연락을 하고 그리고 또 그 사람 계좌번호 안 해야지 합의금을 송금할 거 아닙니까? 이런 경우에는 피해자 인적사항을 몰라도 피해자를 위해서 공탁을 할 수가 있어요. 어디에? 형사사건 계속 중인 법원 소재지의 공탁소. 공탁소는 법원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웃긴 거예요. 피해자는 나는 합의할 상관없고 돈을 한 푼도 받기 싫은데 그냥 일방적으로 돈을 공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탁이라는 건 당연히 일방의 의사표시만으로 성립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합의에 비해서는 그 효력이 다소 제한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합의라는 거 돈이라는 거고 돈을 줬다는 게 핵심이 아니라 이
돈을 받은 상대방이 그래 나 이 정도 돈 받고 사과 받았으니까 상대방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게 핵심인데 공탁의 경우는 그런 의사 표시가 없고 그냥 단순히 돈만 이게 뭐 정해진 액수도 없어요. 10만 원도 공탁할 수 있고 100만 원도 공탁할 수 있고 10억 원도 공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공탁을 해버리면은 사실 공탁은 끝인 거거든요. 심지어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몰라도요. 그죠? 그래서 하여튼 뭐 피해자 인적사항 뭐 일방적인 공탁으로 이제 일방적 의사를 공탁이 성립을 하니까 보통 공탁을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공탁된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요? 그러면 네. 이 공탁 법을 그냥 가서 봅시다, 여러분들. 형사 공탁. 이 공탁금 어디로 갈까? 상대방이 받기 싫었는데 일방적으로 갖다 바친 돈은 누가 가져가는 걸까? 그게 핵심이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공탁물의 수령 회수와 관련된 사항. 자, 공탁물의 수령은 누가 하는 걸까요? 피해자가 하는 겁니다. 왜? 수령은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합의 생각도 없고 돈 받을 생각도 없었는데 뭐 어차피 저 사람 처벌 받고 나도 그래서 있고 싶고 금전적으로 좀 배상하고 싶다. 내 연락처나 인적사항 알려주기 싫지만 어쨌든 간에 법원에서 내가 그냥 인적사항 밝히지 않고서 공탁물을 수령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 나 이 돈 받고 말란다 라고 하는 것이 공탁물 수령이고 공탁물 회수라는 거 이게 골 때리는 제도인데요, 여러분들. 공탁을 했어요. 근데 피해자가 끝까지 안 받아가. 그럼 그 돈 누가 가져가요? 국가가 가져가나요? 아니에요. 국가가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벌금이 아니라 피해자가 가져가야 될 공탁물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끝까지 안 가져가면은 국가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왜? 국가는 피해자가 아니거든요. 그럼 이 돈 다시 누가 돌려받아가야지. 누가? 낸 사람 누구야? 피고인, 가해자. 그래서 공탁물 수령과 회수를 잘 기억해 두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골 때리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여러분 기습공탁 한번 쳐봅시다. 자, 여기가 이게 한번 바로 나오네. 피해자 의사 없이 감면이 가능하다. 이 골 때리는 제도예요. 선고 2일 전 기습공탁 당합류. 선고 난 받은 적 없는데 피해자 의견 무시하는 깜깜이 공탁.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이 공탁이 아까 말씀드린 것 핵심이 일방의 의사만으로 성립을 하기 때문에 이 피해자 보통 이제 뭐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피해자 합의 시도하려고 그랬나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하거나 아니면 연락처조차 인적사항조차 알려주지 않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일방의 의사만으로 하는 게 이제 공탁 제도인데 가끔가다 이거를 뭐 저도 같은 동종업계 사람으로서 마음 아픈데 진짜 비도덕적인 변호사들이 어떻게 하냐면요, 여러분들. 자, 선생님, 의뢰인님 합의하실 필요 없습니다. 저 합의 안 해도 돼요? 합의 안 해도 형 깎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제 돈 어떻게 되는 거? 돈도 안 줘도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거를 하나요? 그런 게 존재 공탁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선고기일이 딱 잡히면 최대한 선고기일 가까이 가서 예보면 선고기일 이틀 전에 공탁을 했는데 선고기일 가까이 갈수록 피해자가 공탁에 들어왔다는 사실조차 알 수가 없거든요. 왜? 사건 다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피해자 입장에서는 얘 합의 안 할라 얘 돈 안 줄라나 보다 나 그냥 이거 잊어버려야겠다 난 제 처벌만 받으면 된다. 그래서 가해자가 강하게 처벌받을 줄 알았는데 이틀 전에 갑자기 큰 돈 몇천만 원을 공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피해자가 이 돈이 들어왔는지 물론 찾아보려면 찾아볼 수 있겠지만 매일마다 공탁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 검색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솔직히. 그러니까 선고 며칠 전에 그냥 기습 공탁 해버리는 거야. 자, 여기 돈 있으니까 나 공탁했습니다. 한 다음에 이 공탁했다는 내용을 판사님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보면 아까도 보이지 양형위원회 보시면 이게 중요한 양형사유로서 공탁이 포함됐거든요. 이 공탁금을 선고기는 이틀 전에 주나 공소제기하고 첫 재판될 때 주나 똑같아요. 물론 뭐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공탁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똑같거든요. 그래서 판사님이 판결 주문 땅땅땅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유무죄 땅땅땅 그 판결봉 내리치실 때까지 그 돈이 법원 공탁소에 있으면은 공탁을 한 것이 특별 양형인자로서 형을 감경한 요소로 비중 있게 고려가 되거든요. 물론 합의에 비해서야 그 비중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자 이렇게 되면은 어쨌든 간에 공탁을 안 한 것보다는 한 것이 형이 더 낮게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들어가게 되면은 당연히 실형 나올 거 집행유예 나오고 집행유예 나올 거 벌금 나오고 벌금 나올 거 벌금 액수 줄어든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게 판사님 마음대로 공탁을 이 공탁 이거 대충 한 거 아니야? 이거 뭐 액수가 너무 적은 거 판사님 마음대로 그거를 재량으로 공탁을 했네 안 했네를 고려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이거는 고려하게 하도록 이렇게 양형인자에서 이렇게 강한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겠고 대부분 판사님들 그걸 고려하지 당연히 고려하시기 때문에 왜? 판결 선고 전에 어쨌든 간에 그 자료가 도착했으니까요.
물론 기다리던 합의서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간에 공탁을 했다는 거는 그래 이거를 얘가 기습 공탁을 했든 뭐랬든 어쨌든 공탁을 한 거니까 형에 유리하게 뭐 당연히 반영시킬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골 때리는 거는 이렇게 선고일 이틀 전에 공탁을 해버리고 이 돈을요 어, 두 가지 경우는 진짜 질 나쁜 것부터 말씀드릴게요. 이 돈을 어떻게 했냐면 여러분들 공탁을 수령해 갑니다. 자, 1심 판결이 선고됐어요. 2024년 1월 22일에 1심 판결이 선고됐는데 1월 20일에 3천만 원을 공탁을 했어. 근데 사기가 한 5천만 원의 사기라고 하면은 그리고 3천만 원 공탁했으니까 사실 액수만 보면은 이제 적은 액수의 공탁은 아니거든요. 그러면은 그 자체로 이제 형이 싸게 나와. 실형 나올 게 집행유예 나왔어. 그러면은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요. 피해자가 물론 그 사이에 피해자가 공탁금 들여왔네 라고 알든 모르든 간에 그 돈을 검사의 항소 기간, 항소 제기 기간 내에 안 가져가면은 그리고 검사가 항소도 안 하면은 판결이 1심에 대한 항소 기간이 도과했을 때 확정이 되거든요. 더 이상 재판을 추가로 못 하는데 그때까지 피해자가 안 가져가면요. 이거 그냥 돈 돌려 공탁물 회수해 갑니다. 이런 거를 그 질 나쁜 변호사들이 컨설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이 가해자는요.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잠깐 돈을 넣었다 뺀 것만으로 우리 무슨 마이너스 통장에서 돈 넣었다 뺀 것처럼 형만 감경시키고 피해자에게는 돈을 한 푼도 안 주는 기습공탁 제도에 이렇게 악용이 되고 있어요. 물론 민사 책임이 나중에 발생할 때 물론 민사 책임에서는 뭐 이런 것까지 물론 민사에도 민사공탁이 하겠지만 민사에서는 뭐 공탁이 크게 고려는 안 되니까 뭐 민사에서 약간 다를 수 있긴 하겠지만은 일단은 뭐 형사에서 실형 나올 거 집행유예로 막았다는 거는 가해자 입장에서는 굉장한 메리트거든요. 근데 그거를 땡전 한 푼 안 들이고 막은 거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그럼 공탁이 뭐 어쨌든 간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 보면은 공탁을 유리하게 특별 양형인재로 고려하도록 되어 있고 공탁 이것도 넣었다가 빨리 빼버리면은 돈 안 줘도 된대 피해자한테 이게 널리 펴져가지고 이걸 제가 기습공탁으로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이런 케이스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을 거예요. 보면 굉장히 피해자가 화나는 이유죠. 어이가 없죠. 나한테는 합의하자고 땡전 한 푼 얘기는 안 한 사람이 갑자기 변호사 컨설팅 받아 기소 공탁해버린다면 판결문에는 마치 무슨 반성하는 것 마냥 공탁해놓았다고 써놓고 실제로는 돈 한 푼도 안 주고 그래서 이제 윤영찬 의원 같은 뭐 국회의원도 감형을 목적으로 한 기소 공탁 방지법 대표 발의하고 막 이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음. 보세요. 공탁금을 최종 판결 직전에 내는 것을 기득 공탁한다고 하는데 저놈도 딱 그거였다. 그래서 이제 괘씸해서 공탁 안 받아 의사한테 엄벌탄 법원 측에 보내려 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피해자께서 미리 알아채고 이거를 이제 어떤 대응을 한 거지만은 사실 여러분들 그 뭐 담당 검사님이 공판 검사 그러니까 법원에 들어가는 검사님이 사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일일이 챙겨볼 수가 없고 피해자 입장에서도 선고일 뭐 D-3, D-1 이렇게 하루하루 못 챙겨본단 말이에요. 아무리 이게 사건이 중하다 할지라도 이게 사람이란 게 매일매일 그거에 매달릴 수가 없거든요. 피해자 입장에서도. 또 있네요. 성범죄 감형 카르텔 3천만 원만 내면 정관유예 기소공탁. 자 피해자가 공탁금이 있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대요. 피해자가 대응할 시간 없이 기습 빨리 해버린다는 거지 기습적으로. 근데 이게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죠. 그래서 이게 뭐 검찰에서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요새는 검찰에서 뭐 하면은 기습공탁에 대해서 검찰도 좀 조직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면은 편취금이 530억 정도 되는 거 엄청 크죠. 1인당 수천만 원, 많게는 100억 돈을 튕긴 상태인데 A집사는 피해자들에게 각 50만 원씩 공탁을 한다는 거예요. 자, 1인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00억대 돈을 뜯겼는데 350 공탁했으면은 이 돈을 설령 피해자가 다 수령해 간다 하더라도 뭐 이렇게 말하면 좀 부적절하지만은 이거 남는 장사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 경우 같은 경우는 검찰이 공탁을 먼저 확인하고 선고기를 뒤로 밀어버려 선고기를 나중에 해주세요 한 다음에 피해자들의 공탁금 수령 거부 의사 재판부에 전달해서 결국 중형을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검찰이 굉장히 대응을 잘한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검찰에서 계속 이런 것들을 모든 사건을 다 체크를 해서 이거 기습공탁이다 하면 법원에다 선고기 연기를 요청하는데 1번 뭐 담당 검사가 항상 이거를 100% 스크리닝 한다는 보장도 없고 두 번째는 이렇게 해서 선고기 연기 요청해도 법원도 법원의 그 선고 일정이 있긴 하기 그걸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뭐 선고를 뒤로 안 미뤄도 되긴 하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 공탁을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할 거냐 안 반영할까 이런 결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항상 확보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일단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입법적으로 아까 뭐 국회의원도 무슨 개정안 발의했던데 좀 법률이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기습공탁 못하게 적어도 선고기 일주일 전에는 공탁을
뭐 합의를 제외한 공탁은 좀 못하게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뭐 이 경우는 굉장히 잘 된 케이스인 게 이게 완전 사이다인데요. 여러분 보시면은 신 씨의 기습 공탁이 오히려 피해자들에게 깊은 상실을 안겨줬다는 점 양형사를 언급했다. 그러니까 이 경우는 기습 공탁하려고 꼼수를 쓴 게 오히려 형을 늘리는 불리한 요소로 작용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골 때려.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돼 재판을 받는다 할지라도 이런 짓은 안 하는 게 상책인 게, 왜냐하면 이게 기습 공탁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뭐 거의 대부분 판사님도 알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검찰이나 피해자가 적시에 대응 못해도 법원에서 이거 계속 공탁한다는 거 알면은 이 양형 기준에서 어쨌든 간에 뭐 유리한 양형 요소를 고려를 해야 한다 할지라도 결국 이거는 결과적으로 판사님 형을 정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안 깎아줄 가능성도 높아요. 그래서 합의를 할 거면 그러니까 다툴 거면 끝까지 그냥 합의에 대한 언급 없이 끝까지 다퉈가지고 유무죄를 제대로 된 판단을 받거나, 그게 아니라 어느 정도 내 잘못을 인정한다고 하면은 웬만해서는 수사 단계에서부터 합의하시는 게 맞다고 봅니다. 저는. 오늘 좀 말이 길었고요.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이 뭐 합의라는 게 정말 애매해요. 이게 뭐 감정의 문제라서 사실 변호사도 조금 딥하게 개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제도가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분쟁을 맞닥뜨리는 것과 이 제도가 뭔지 기본적인 생활법적 상식을 갖춘 다음에 이런 경우가 나 하나 내 주변에서 발생했을 경우에 여러분들의 대응 방식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린다. 나쁜 일은 예고 없이 찾아와요. 저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그런 나쁜 일을 단 한 번도 겪지 않는 것이 저희 뭐 저도 마찬가지고 저의 소중한 소원이고 바람이지만, 부득이 정말 예상하지 못해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면은 이 법도깨비 영상을 조금이라도 기억을 하셨다가 여러분들의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고 또 여러분들에게 그런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나쁜 일들이 발생을 좀 안 하게 하고, 궁금한 점 있으면 항상 댓글로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영상으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좋은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